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송걸수입니다. 그 저희가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신경외과랑 같이 이제 방을 쓰게 됐는데요. 저도 그 전까지는 제가 머리 쪽에 뭘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콜은 머리 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요.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NS 그러니까 신경 쪽에 머리 쪽에 출혈이나 경색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뉴로 인터벤션 긴급하게 하는 거는 주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 나는 거, 혈관이 막힌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주로 하게 되는데요. 피 나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통 인터벤션은 듀라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에서의 출혈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ICH는 말 그대로 내 실질 안에서 피가 나는 걸 얘기하고요. SAH는 지주막, 그러니까 뭐 거미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브아크노믹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출혈들을 치료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ICH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대개는 고혈압성 출혈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인터벤션이나 수술 같은 건 진행하지 않고요. 고혈압성 출혈일 경우에는 혈압 조절만 하고 만약에 뭐 나중에 헤모리지가 있으면 그것만 나중에 외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인터벤션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모야모야나 뭐 혈관염 이런 동정맥 기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멀고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증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된다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런 히스토아크릴이라는 일종의 순간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리피오돌이라는 그 조영제랑 섞어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색전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이 농도에 따라서 진짜 순간 접착제처럼 확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디타치가 되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케이스 저 절명한 케이스 하나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어디가 슈도 애니리즘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슈도 애니리즘이 있는 건데 이걸 치료하려면 여기를 이제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적응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토아크릴과 리피오도를 섞어서 셀렉션해서 살살 부어주고 마치면은 이제 ICH는 인터벤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린 건 SAH 인터벤션인데 이거 말 그대로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안에 출혈이 생겨서 뇌를 압박하는 경우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애뉴리즘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고요. 애뉴리즘은 모든 혈관에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위치마다 좀 호발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ICA가 굉장히 많고요. IC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ACA와 MCA 바이퍼케이션 전까지를 그냥 보통 ICA, 인트라크레니알에 있는 ICA라고 보시면 되고 ICA가 30% 가장 많고 그다음에 MCA는 주로 그 여기 이 약간 수평한 부분을 MCA M1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생기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이쪽쯤에 잘 생기고 ACA 쪽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다음 그 뒤로 뭐 바질 뒤통수 쪽으로 넘어가는 혈관들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이 애뉴리즘은 그 어쨌든 터지면 안 터지면 안 해도 되는데 결국은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해주는 건데 애뉴리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연간 위험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7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연간 1%씩, 7m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한 60%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MCA가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에 A컴, 그다음에 ICA, P컴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7mm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지는 않는 건 아니고요. 그 애뉴리즘의 모양이나 뭐 환자 성향에 따라서 그보다 작더라도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치료해 주는 이유는 여기 뭐 길게 써놨는데 보통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3분의 1 정도는 병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고요. 3분의 1은 장애가 남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고 3분의 1 정도만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출혈을 했을 때 환자가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재출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출혈이 되고 보통 액티브 블리딩 하면서 병원 오는 경우는 잘 없고 멎어서 오는데 이게 재출혈되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SAH 응급을 많이 긴급 시술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디바이스, 그러니까 시술하기 위한 디바이스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이딩 카테터는 저희랑 똑같은 비슷한 가이딩 카테터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요 45도 커브짜리를 많이 사용하고요. 인터벤션 ICA 같은 경우에는 보통 7프렌치짜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 싱크로라는 와이어 많이 쓰는데 저희 옛날에 런스루처럼 거의 마켓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와이어입니다. 그만큼 그 와이어가 트래커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아까 보셨던 그런 굉장히 꼬불꼬불한 뇌혈관도 굉장히 날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보통 코일 색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일을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터를 뭐 프리쉐입으로 그러니까 애뉴리즘과 혈관 모양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이런 스트레이트 마이크로 카테터에 이런 얇은 철사를 넣어서 스팀 쉐입을 해서 매뉴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ICA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일인데요. 코일은 보통 백금 코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360도 타입의 컴플렉스 타입 그리고 이렇게 헤리컬 타입 두 가지 타입을 사용한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런 컴플렉스 타입은 프레임 코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다음 코일들, 필링 코일들이 잘 들어가게끔 이제 벽을 쌓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편한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디타치를 해야 되잖아요. 디타치하면 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디타치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보통 이런 많이 마켓쇼가 굉장히 큰 회사 여기는 이제 그 전기 분해를 이용해요. 금속 전기 분해를 하고 여기는 그 코일이 글루로 붙어져 있는데 그 글루를 열로 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인디플레이터를 여기서 수압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코일 방식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레임 코일을 짜고 그 안에 프레임 코일 안쪽으로 필링 코일을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피니싱 코일을 하고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애뉴리즘 돔이 굉장히 크고 내이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마이크로 카테터 하나만 이 안에 위치시켜도 이렇게 코일을 예쁘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네 개 굉장히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두 개 이상, 많이는 세 개까지 써서 이렇게 코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엉기게끔 만들어서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를 멀티플 마이크로 카테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텐트를 혈관 넓히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신경외과 쪽에서는 이제 그 지지물로서 스텐트 넥이 굉장히 넓을 경우에 이 넥을 막아주는 지지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스텐트뿐만 아니라 벌룬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들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하게 되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룬을 어시스트로 사용해서 색전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케이스 하나 보시면 뭐 VA인데 보시면 마이크로 카테터 셀렉션을 해놓고 그 스텐트를 바로 깔면 되는데 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냥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스텐트를 바로 깔면 되는데 스텐트 깔면 스텐트 디플로이 하는 거에 따라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도움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완충 장치로 코일을 하나 이렇게 풀어서 넣어놓고 스텐트 디플로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스텐트 해놓고 코일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중간중간 NGO로 확인해서 얼마나 막혔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이렇게 뭐 다이스테그네이션이 없다 그러면은 시술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기타 디바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애뉴리즘 굉장히 큰 경우에는 자이언트 애뉴리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큰 경우들도 많거든요. 50mm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웹이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저희 ASD랑 비슷한 재질인데 이렇게 애뉴리즘 안에 이렇게 하나 그 웹 디바이스를 뚝 떼놓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플로우 다이버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라프트 같은 역할인데요. 그라프트 패브릭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 혈관 안에 들어가게 프로파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철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말아가지고 플로우를 다이버팅 시키는 이런 디바이스들도 최근에 라지 애니리즘이나 자이언트 애니리즘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경색 이제 머리 막힌 건데요. 이제 머리가 막힌 이렇게 와서 찍어보면 이렇게 막혀 MCA 쪽이 막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시도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넘겨서 요런 이걸 리트라이버블 스텐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마이크로 카테터를 병변 디스탈로 넘겨서 디스탈의 혈관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이 리트라이버블 스텐트를 펴서 이 스롬보스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 나서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굉장히 환자분이 아파해요. 머리 혈관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아파하시기 때문에 또 이거 할 때는 마취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빨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길게 하면 뭐 3시간, 4시간 이상 약 주고 녹이고 다시 빨아내고 막 이런 과정을 굉장히 반복해서 쉽지 않은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워낙은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제품 페넘브라라는 제품인데 저희 석션 카테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연결해서 온을 시키면 여기 음압을 주어주면서 이걸 원래는 빨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요 안에 이 심이 이 코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봇을 쪼개주면서 빨아주는 이런 디바이스들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아가지고요. 네. 이거 되게 뜬금없는데 제가 그래도 신경과 한 5년, 6년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갖고 와본 거면 이게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점수가 뭐냐면 그 저희 보험 수가 소정 점수예요. 보면은 보통 병원마다 1점에 대한 가격이 다르고 이 점수에 그 각 병원 1점에 대한 가격을 곱해서 수가를 받게 됩니다. 보시면 ICA 엔조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한쪽 편측 하나 하면 4,200점이에요. 저희 CAG, LCA, RCA 같이 찍고 3,500점입니다. 근데 보통 신경외과에서 시술을 하면 ICA 2개, VA 하나 혹은 포베스를 다 찍습니다. 포베3라고 하는 거는 보스 ICA, 보스 VA를 다 찍는 걸 얘기하는데 7,000점이 넘어요. 거의 8,000점 가까이 됩니다. 저희 KBG 베스를 뭐 이식된 거 다 찍어봐야 하나 찍어봐야 5,000점밖에 안 돼요. 수가가 되게 낮습니다. 저희가 신경외과에 비해서 PCI 원베스라면 12,000점 정도 줘요. 그러면은 얘네 디태처블 코일엠보 하나 그 아까 스탠드고 짧으면 1시간 안 걸리거든요. 얘네 좀 작은 거든 17,000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데요. 타비는 그렇게 저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6,000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조금 소문도 좀 내시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좀 힘도 쓰고 그러면 저희도 좀 수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오디언스에서도. 네, 백성일 선생님. 네, 세브란스 병원 백성일입니다.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하이브리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코일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애뉴리즘 오리피스에 그 나오지 않게 스텐트를 놓잖아요. 그럼 스텐트 어느 정도의 사이즈였을 때 스텐트를 넣는 기준이 있는지 하고 그걸 스텐트를 넣었을 때 우리가 보면 ISR도 오잖아요. 가끔씩 코로나 때는 그때 ISR 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스테트 넣는 기준은 보통 그 4개 넓고 좁다의 판단을 그러니까 50%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돔 크기에 비해서 넥 크기가 50%보다 크다. 그러면은 넓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50%보다 넓다고 해서 무조건 하진 않고요. 교수님들 판단으로 해서 환자의 나이가 좀 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텐트를 쓰지 않고 그냥 더블 마이크로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 나이가 좀 있고 비교적 좀 위치나 모양이 좀 어렵다, 시술하기 어렵다 그러면 스텐트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텐트 ISR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그 코일엠보 하고서 스텐트 ISR 온 걸 본 적은 없는데 스탠드로는 일단 약도 잘 드시고 스트럿이 그 코로나리 그런 스트럿처럼 두껍지가 굉장히 얇습니다. 보시면 마커만 겨우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고 마이크로 카테터 요즘 나오는 그 유로용 스텐트들은 014 마이크로 카테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셀프 익스펜더블로. 굉장히 스트럿이 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ISR이 생긴 건 한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선생님. 네, 그 보험 수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늦게 생기다 보면 이게 파일을 나눠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의 파일을 어느 쪽에다 많이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고 코로나19 같은 쪽에서는 처음에는 높았다가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또 다시 지금
그러니까 캐슬랩에 있으면서 뉴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그런 적의 비중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영향으로 저희도 지금 광명에서 그런 적이 경향도 약간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는 좀 이렇게 막으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병원 정책이나 정부 시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 한번 경험을 하신 분 쪽에서 어떤 것들을 좀 장단점이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부서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약간 밖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뭐 캣박 인원은 한정돼 있고 과가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왜냐면은 뭐 우리는 정규 검사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규 검사만 할게도 조금 그런데 응급을 하게 되면 응급을 결국은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조 가지고 뭐 백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응급조도 많이 들어오고 응급 환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A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직원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반면에 같은 방에서 같은 시술을 같은 방에서 그 탁구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CH 하다가도 환자 갑자기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팔로우업이 된다는 거. 네, 그럴 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외과 시술은 신경외과 수술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거기를 100%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한 1, 2분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몸은 NS에 있고 마음은 카디오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게 완전히 예를 들어서 네네네. 뭐 지금 파이프라인이나 이 플로우 다이버트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도 3배 쓸 때 뭐 캐비지 넘겼을 때가 원활할 네네. 때가 있고 이런데 네네. 클립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뭐 파이프라인을 쓰거나 네네. 스텐 코일로 할 때 어떻게 그거를 NGO를 하고 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저희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클립이 용이한 위치가 있고 코일이 용이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CA나 MCA 옆으로 가는 경우는 그 혈관들이 그 뇌고랑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열어도 뇌고랑을 젖히면 거기서 혈관이 지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길게 클립을 댈 수가 있는데 이 ICA 그러니까는 머리 안쪽에 그러니까 저희 뇌실 아래쪽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뭔가를 하려면은 뇌실질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로 코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됐어요. 네, 이렇게. 네, 선생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남산병원 박승철인데요. 저희는 유로 코일 스테노시스 오면 DB 벌룬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M1이나 M2 같은데 DB 벌룬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코일도 만약에 거기서 스텐트 코일 엠블리제이션 한 다음에 DB하면 프리 발론을 해주시고 DB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 세 번째 세션은 신용학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인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에 대해서 인천 성모병원의 이원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인 페리페럴 아테리아 디지즈입니다. 먼저 준비한 케이스 환자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남자 71세, 엑서셔널 체스트 디스컴포트와 걸을 때 레프트 레그 페인을 주 증상으로 본은 심장혈관내과 매를 통하여 내원하셨고요. 발에 운드는 따로 없으셨고 언더라인 디지즈로는 DM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데마 있으셨습니다. 1, 2년 전까지 스모킹 히스토리 있으셨고 로컬에서 시행한 ABI상 라이트 0.74, 레프트 0.44로 나와서 다이그노스틱 CAG와 PAG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 상에서 프록시말 디스타 LAD에 50% 디퓨즈하게 스테노시스 있고 미드 디스타 LCX에 70% 디퓨즈 탄뎀 리전이 있는 투베슬 디지즈였고요. 페리페럴 엔지오그라피 상에서 레프트 익스터널 일리아 아테리가 토탈 오클루전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레프트 커먼 페머럴 아테리부터 슈퍼피셜 페머럴 아테리까지 디퓨즈하게 스테노시스 있는 리전 확인되었습니다. 엔지오 상에서 리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클라우디케이션 자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환자분께서도 시술적인 치료보다는 먼저 약물 치료를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스타틴이나 실러스타졸 같은 약물로 메디케이션 테라피를 한 후에 증상이 심해지면은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월 OPD 팔로우업 했을 때 환자분께서 클라우디케이션이 더 심해지면서 레스팅 시에도 레그 페인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ABI와 로우 익스트리미티 CT로 이밸류에이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BI 상에서 라이트 0.86, 레프트 0.34로 3개월 전에 로컬에서 진행하셨던 것보다 레프트가 조금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로우 익스트리미티 CT 상에서도 3개월 전 PAG 결과와 같이 레프트 익스터널 일리아 아테리가 토탈 오클루전 되어 있고 레프트 슈퍼피셜 페모럴 아테리가 디퓨즈하게 스테노시스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스 커먼 페모럴 아테리에 헤비 카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상에서 루더포드 카테고리 4 TASC2C 리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AHA ACC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환자에게 메디케이션 테라피와 엑서사이즈 테라피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치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스타틴이나 안티플레이틀렛 같은 약물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디케이션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의 치료법에는 크게 오픈 서저리하고 엔도바스큘라 테라피가 있는데 이러한 시비어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법이 좀 더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비어 림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에게 바이패스 서저리를 퍼스트로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퍼스트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할 것이냐에 대해서 랜덤 트라이얼 연구를 한 베이시 트라이얼이라는 연구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앰푸테이션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군에서 발론 엔지오플라스티와 바이패스 서저리군에서 초기에 2년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추적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이패스 서저리군이 더 서바이벌 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앰푸테이션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서저리군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베스트 CLI 연구인데요. 림 이벤트나 리인터벤션, 앰푸테이션, 데스 측면에서 엔도바스큘라 테라피보다 서저리군이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서저리군이 엔도바스큘라 테라피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보신 데이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픈 서저리가 엔도바스큘라 테라피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나타난 사실인데요. 말 그대로 수술이기 때문에 뭐 에이지나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 블리딩 리스크, 인펙션과 같은 서지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엔도바스큘라 테라피는 뭐 롱텀 서바이벌이나 림 세비지 측면에서 더 오픈 서저리에 비해 떨어진다고 나와 있지만 오픈 서저리에 비해서 덜 침습적이라는 점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나 디바이스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픈 서저리와 엔도바스큘라 테라피의 두 치료법의 장점을 살려서 뭐 시술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시술로 치료를 하고 수술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이용을 한다면 PAD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유럽의 한 저널에서 발표한 자료고 멀티레벨 PAD가 있는 환자에게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 했을 때 서바이벌과 페이턴시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5년 서바이벌,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세컨더리 페이턴시에서 높은 확률로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가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뭐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레벨 PAD가 있는 환자에게 하이브리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뭐 페이턴시를 보여준 자료인데요.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세컨더리 페이턴시에서 높은 레이트로 뭐 괜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시술을 하면은 일반적인 서지컬 테라피보다 출혈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오퍼레이팅 타임도 줄일 수 있으며 서지컬 리스크도 줄임으로써 환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입원 기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 서저리와 엔도바스큘라 테라피는 좀 대립적인 치료법으로 볼 게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PAD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어떤 병변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를 2017년 ESG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울터 일리앙 리전이면서 커먼 페모럴 아테리 리전이 포함된 경우나 슈퍼피셜 팜니티알 리전에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커먼 페모럴 아테리에 리전이 포함된 경우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토 일리아 오클루시브 리전에서는 일리아 아테리에는 스텐팅하고 페모럴 아테리 엔도아테렉토미나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한쪽 이스터널 일리아 아테리가 토탈 오클루전 되어 있고 양쪽 커먼 페모럴 아테리가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레프트 SFA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리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스 페모럴 사이트를 컷다운하고 보스 커먼 페모럴 아테리를 엔도아테렉토미 한 후에 펜펜 바이패스 진행하였습니다. 바이패스 후에 이제 아나스토마시스 사이트를 피해서 레프트 커먼 페모럴 아테리에 안테그레이드 펑처 한 후에 6프렌치 시스 인서션하고 레프트 슈퍼피셜 아테리 페리페라 엔지오그라피 시행하였습니다. 서브 인티멀 와이어링으로 레프트 SFA의 입실 아테를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로 진입을 하였고 컨디티알에서 트루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드미라 엑스트림 4.0의 200mm 발룬으로 폭시마 디스타 SFA에 프리 발루닝 해주었고 발루닝 후에 팔로우 왼조에서 디퓨저하게 다이섹션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DES 스텐트 일루비아 6의 127의 100mm를 다이섹션 구간에 스플릿하게 인서션 하였습니다. 파이널 엔지오그라피 상에서 성공적으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된 것을 확인하였고 바이패스한 구간도 플로어가 잘 가는 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포스트 ABI 상에서도 라이트 0.88, 레프트 0.87로 좋아진 양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디케이션이나 엑서사이즈 테라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는 클라우드케이션 환자에게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필요한데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의 두 치료법인 오픈 서저리와 엔도바스큘라 테라피는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잘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통해서 PAD를 치료를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커먼 페모럴 아테리 리전이 포함된 아울토 일리악 리전 혹은 페모럴 파니티알 리전일 경우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코멘트나 뭐 질문 전에 저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 검사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방은 따로 없고요.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컴바인해서 할 때는 캣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예.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가 이제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환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를 하든 PTA를 하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 또 그 경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치료 과정 중에 어떤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스타틴이나 항혈투탄제, 뭐 실로스타졸 뭐 이런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금연 프로그램을 간다거나 아니면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 뭐 물론 하이브리드를 하기 이전에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치료 방법을 세우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디언스 선생님이나 패널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전병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고대 구로병원 전병헌입니다. 그 되게 좋은 방법이고 좋은 그 환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케이스에서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페리페랄에서 ISR이 제일 적은 부위가 아무래도 일리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혈관을 다 인터벤션 해야 되는데 일리악만 안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리스크가 높아서인지 어프로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리악은 안 건들고 페모럴 밑으로만 하기로 계획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스 커먼 페모럴 아테리에 이제 심한 칼시피케이션에 동반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펑처 사이트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왕이면 어차피 엔도아테렉토미를 해야 되면은
아트리아 아트리는 그냥 뭐 바이패스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오퍼레이터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시술 하이브리드 시술 처음부터 끝까지 흉배과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신 거죠? 인터벤션은 또 흉배과 선생님이 하신 겁니까? 인터벤션은 저희 심장혈관내과 교수님이랑 같이 컴바인해서 하긴 하셨는데요. 흉배과에서도 PTA를 하긴 하셔가지고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십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 던진 건 왜냐하면 외과 선생님들은 주로 그런 경우들은 좀 건너뛰시려고 해서 펜팸을 좀 많이 먼저 돌리시고 또 하시다 보니 외과적으로 어프로치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 쪽 순환기 쪽에서는 컷다운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열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저도 잠깐 코멘트 드리면은 그 엔드아트렉토미를 흉배과에서 하고 우리가 이제 PTA를 하고 그게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PTA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서저리만 하는 경우 당연히 뭐 다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팔로우해 보면은 한 2년 팔로우해서 보면 한 반 이상 굉장히 더 엔드아트렉토미하고 PTA를 같이 하는 경우가 그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흉배과 선생님들이 그 엔드아트렉토미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카드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양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PT에만 고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조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대병원의 이동환입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최근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방법이고 가장 요즘에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서 하이브리드 룸을 지금 개설하거나 뭐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 하이브리드 룸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해주신 페리페랄에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어떤 하이브리드 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시술이 있는지 아니면 또 경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 병원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예전에 한번 타비를 한번 할 때 페리페랄 아터리가 너무 5mm 이하로 너무 작고 칼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디바이스가 넘어가기 힘들겠다 생각해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컷다운 도움을 받고 그래서 타비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런 경험 외에 또 선생님 혹시 그런 어떤 질환이라든지 어떤 경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명확하게 하이브리드 룸이라고 칭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캣방에서 사실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이브리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 캣방에서는 뭐 테바할 때 디브랜칭까지는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 뭐 다른 시술에 관해서 하이브리드는 보통은 수술방에서 뭐 시험 보면서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마아이들 신생아나 이런 아이들 아테리 펑처할 때 안 되면 그 외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캐로티드 컷다운 해주시고 뭐 PD에 뭐 스텐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하이브리드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선생님, 자장 선생님, 발표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 그 테이블 리플레이스먼트만 하고 바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호 회장님, 강준호 회장님, 화장실 가셨나? 이승훈 선생님, 강준호 회장님 찾아주세요. 네, 그냥 간 거 아니야? 옷 입고 가던데? 수요식 한다며. 뭐야? 그 끝나고 앉아? 네, 세션 시간이 되어서 패널 선생님들, 좌장 선생님들 다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까지요? 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거니까 좀 자리에 착석 좀 해주세요. 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KCT 세션 좌장을 맡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백성일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 이민석 선생님, 고대 구로병원 전병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치셔야지.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코엑트 심포지엄에 저희 KCT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장기욱 교수님하고 그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병원 선생님, 세 번째는 이민석 선생님이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안암병원의 김태훈 선생님께서 cardiac arrest during TAVI procedure with severe calcification aortic valve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깜빡이었습니다. 저희 패널 선생님들 섭섭했을 것 같은데 왼쪽부터 은평성모병원의 김태훈 선생님, 여수제일병원 문태정 선생님, 건강보험일사병원 박경준 선생님, 강릉아산병원 박승현 선생님, 대전을지병원 이기성 선생님,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대석 선생님, 계명동상대병원 최현철 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방사선사 김태훈입니다. 저는 오늘 칼슘이 심한 환자에게서 타비 시행 중 어레스트가 났던 케이스 준비해봤고 환자 히스토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매일 90세 메일이셨고 2010년도에 페이스메이커 넣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언더라인 디지는 없으셨고 STS 스코어는 3.6%로 로우 리스크의 환자셨지만 환자분 나이도 많으시고 시술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탑이 진행했습니다. EKG 상에선 뚜렷한 RBBB 소견은 보이지 않으셨고 에코 상에서 밸브 에어리어는 0.38, 프레셔 그레디언트 52, 벨로시티 4.6으로 굉장히 시비어한 아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3D 이제 T를 보면 칼슘 때문에 거의 밸브가 바이커스피드 형태의 밸브를 띄고 있었고 CT에서는 이제 굉장히 RCC에 청키한 칼슘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올틱 애뉴러스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는 703, 페리미터 97, SOV의 다이머트는 43.7로 굉장히 다 크셨고 코로나리 하이트 같은 경우도 레프트 라이트 둘 다 20이 넘었기 때문에 SOV도 크시고 하이트도 높으셔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고 페리페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베슬이 다 좋으셨습니다. 10 다이미터는 10이 거의 넘으셨고 아orta의 전체적인 앵귤레이션도 심하지 않아 펑처 사이트 그리고 디바이스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밸브를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여기 칼슘 스코어링이 된 이제 이미징을 보면 RCC 쪽이 칼슘이 굉장히 심하셔서 이게 발론 익스펜더블로 할 때 이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안전하다고, 이 케이스에서는 셀프 익스펜더블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페리미터도 97로 크셔서 이제 가장 큰 34mm 에볼루트 R 밸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펑처 액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2개 아테리, 2개 베인 펑처했고 라이트 사이드로 메인 디바이스 올리기로 하였고, 이제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에서는 코로나리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토그램을 통해서 커스브 오버랩 뷰, 코플래너 뷰 각각 엔지오 하였고, 이제 이거 바탕으로 LVA 와이어링을 해서 20mm 벌룬으로 처음에 프리 다일레이션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RCC의 칼슘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밸브가 이제 NCC 쪽으로만 치우쳐서 인플레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때 여기서 저희는 한 번 더 RCC의 칼슘이 굉장히 하드하다는 걸 느꼈고, 여기서 더 무리해서 벌룬하지 않고 그냥 밸브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벌룬하고 밸브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제 34mm 밸브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셜로우하게 밸브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밸브가 앵커되지 않고 계속 팝업이 됐고, 두 번째는 좀 더 딥하게 이제 밸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천천히 디플로이 하면서 어느 정도 앵커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커스브 오버랩뷰와 LA오브에서 각각 NCC와 LCC의 뎁스를 확인했는데, LA오브에서 NCC의 뎁스가 좀 깊어 보이긴 했는데 이거 맞추려고 밸브를 좀 다시 빼서 하면은 팝업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그냥 디플로이먼트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밸브는 다행히 이제 디플로이 했는데 앵커는 잘 돼 있었고, 이제 커스브 엔지오를 하였더니 RCC 칼슘 때문에 이제 확실히 밸브가 언더 익스펜션 됐고, 이 위쪽으로는 시비어한 이제 파라베블라 릭이 있음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앵글로 돌려보면서 밸브의 이제 포지션 확인했는데 밸브 이제 완전 폴딩이 돼 있고 언더 익스펜션이 있어서 23mm 벌룬으로 이제 포스트 다일레이션 먼저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밸브 뒤쪽이 약간 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밸브를 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펴지긴 했는데 풀리 익스펜션 된 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한 사이즈 더 큰 벌룬으로 이제 포스트 다일레이션 할지는 NGO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NGO를 하였더니 이런 시비어한 갑자기 AR이 발생했고, 원래는 이쪽으로 파라베블라 릭이 원래는 있었긴 했는데 이 밑으로는 알 수 없는 이제 AR이 발생해서 이거 왜 발생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 프리 벌룬일 때는 뎁스가 이제 NCC 뎁스가 여유가 있었는데 포스트 벌룬을 하고 나서는 거의 NCC 뎁스가 마이너스 이제 제로 뎁스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포스트 발룬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RCC에 이제 청키한 칼슘이 있다 보니까 칼슘에 앵커돼 있던 밸브가 이제 함께 펴지면서 이 칼슘이 밸브를 좀 끌고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정도의 이제 밸브가 있었는데 벌룬이 펴지면서 조금씩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벌룬 때 이제 포스트 벌룬 때 이제 뎁스 차이가 있음을 좀 확연히 이제 보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밸브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스톨릭 때 올라가고 다이아스톨릭 때 이제 밸브가 닫히면서 코로나리 아테리로 피가 가야 하는데 밸브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되고 이 밑으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리 아테리로 갈 플로우도 다 LV로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피가 가지 못해서 코로나리로 어레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세컨 밸브 준비하면서 이제 CPR 하고 에크모 스탠바이 하였고, 이제 밸브가 준비돼서 똑같은 34mm 벌룬으로 이제 밸브인 밸브 시행하였습니다. 밸브는 이제 뎁스 맞춰서 디플로이먼트를 했는데 하트가 펑션하지 않아 다이가 계속 그대로 스테인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바로 이제 에크모 넣고 에크모 넣으면서 이제 VP 어레스트가 발생해서 이제 몇 번의 샥을 텄더니 리듬이 좀 돌아오면서 하트가 조금씩 이제 펑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GO 했는데 밸브의 뎁스나 이제 펴진 건 괜찮았는데 여전히 파라베블라 릭이 좀 남아 있어서 여기서 좀 포스트 벌룬을 시행할까 했는데 좀 더 이게 인저리만 주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이제 일단 시술을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에코를 봤을 때 여기 NGO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파라베블라 릭 좀 있었고, 한 달 뒤 팔로업 에코에서는 이제 밸브는 잘 이제 펴져 있었는데 여전히 파라베블라 릭은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벨로시티는 마일드한 수준으로 굉장히 좋아지셨고, 시술 중에 뭐 많은 이제 이벤트와 컴플리케이션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잘 끝난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이 케이스와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34mm 밸브를 사용하다가 이제 발생했던 이벤트로
밸브 인스펙션 상에서는 밸브가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디플로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폴딩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레스트가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칼슘이 많아서 이제 폴딩이 됐다 생각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칼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폴딩이 돼 있어서 빼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4mm처럼 큰 밸브를 할 때 이게 칼슘에 의해서 안 펴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현상 때문에 안 펴지는 건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제가 비록 캐스랩에서 근무한 이제 기간 짧긴 한데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타비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런 프리프로시저 이미지, 뭐 CT나 에코 등을 통해서 칼슘의 어마운트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등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밸브를 선택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하고 그런 밸브를 넣었을 때 그게 하트에 어떤 스트럭처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시술을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캐스랩 팀원들의 이제 코퍼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은 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이제 시술의 세이프티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박성만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제 비슷한 이제 첫 번째 에볼루 밸브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세컨 밸브를 넣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었는데 특히 첫 번째 에볼루 밸브가 만약에 아울타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 아웃스커트가 지금 이 케이스야 SOV도 좀 충분하고 코로나리 하이트도 괜찮았으니까 안 박혔지. 세컨 밸브로 퍼스트 밸브가 이제 아울타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면 아웃스커트가 코로나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에크모를 놓고 세컨 밸브로 좀 펴가지고 퍼스트 밸브를 아예 코로나리 아웃 위쪽으로 이제 아예 빼놓고서 세컨 밸브로 넣어 좀 여유 에크모를 먼저 넣으면 그런 여유가 좀 있지만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하면서 넣지 않고 하트가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크모를 빨리 먼저 넣고 세컨 밸브를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가 타비할 때 보면은 그 칼슘이 지금 NGO에서 보셨을 때 RCC 쪽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NCC는 없잖아요. 근데 프리 달레션 할 때 전혀 그쪽은 벌룬이 안 됐잖아요. 오프닝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스텐트가 들어가니까 NCC 쪽으로 밀리면서 이쪽은 안 올리는데 그러니까 디폼이 왔고 그걸 이제 하이프로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그레이션 돼가서 위로 빠져가면서 이제 피부에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준호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칼슘을 분석하니까 어떠한 쉐에 비해서 어떻게 그런 게 좀 뭔가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칼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연구 데이터는 없는데 그 애뉼라 칼슘일 경우에 그 벌룬이 가운데 센터로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제 양옆으로 갈 때 어떤 밀려 올라가는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서브 애뉼라 칼슘 같은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T 상에서의 칼슘 분포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분석해서 다음에 그런 걸 좀 나왔을 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태호 선생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구로병원의 전병원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리뷰 오브 베리어스 어세스 루트 케이스 포 타비 트랜스 서브클라비안 캐로티드라는 주제로 서울 성모병원의 권지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권지현 간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넌 트랜스피머럴 어세스 포 타비에 대한 저희 병원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비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2020년 미국, 그다음 2021년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2022년 5월 1일부터 일부이지만 하이리스크 환자인 엔스테이스 스코어 8% 이상, 수술 불가능군, 그리고 만 80세 이상의 환자군에 대해서 환자 부담률이 5%
5%만 지불하는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시술 비용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했던 12월 에이스 환자분들은 타비가 급여화가 되면서 타비 시술에 대해서 요구도가 더욱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지금 한 185% 이상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2019년도에 로우 리스크 환자군까지 FDA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타비 시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비 시술을 시행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세스를 어디를 선정하느냐인데 95% 이상이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피모랄 어세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다른 부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타비 시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25%가 심각한 말초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시술 후 합병증이나 1년 후의 임상 결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비 시술을 할 때에는 그 델리버리 카테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직경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에버루트 R일 경우에는 최소 5.0, 그 다음에 사페인의 경우에는 5.5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비 시행에 앞서서 CT를 찍어보고 일리오피모럴 아테리의 아나토미를 확인을 합니다. 너무 토처시티하지는 않은지, 앵글레사이너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아세로스콜틱 디스가 있지는 않은지, 루멘 다이아터가 적당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트랜스피모럴 타비를 진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지컬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타비를 시행하는데 어터러티브 어세스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비 초창기에는 여러 어세스들 중에서 트랜스 아울틱이나 트랜스 에이피칼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전신마취하에 시행이 돼야 되고 트랜스 에이피칼 같은 경우에는 모탈리티나 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감에 따라서 트랜스 에피칼이나 아울틱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고 트랜스 엑실러리나 퀘로티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얼터너티브 어세스 중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퍼킨터니어스 트랜스 엑실러리 어세스를 시행한 타비입니다. 75세 남자 환자이고 니아 클래스 4로 디스니아 카디아제니 샥으로 이하를 통해 입원하였습니다. 환자 에코상 이젝션 프레션 36.1,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52, V맥스는 4.6, 밸브 에어레는 0.9로 하이 시비어 AS를 진단받았습니다. 환자분 타비약에 앞서서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보스 일리오피모랄에 시비어 카시피케이션이 관찰이 되어서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하였고 라이트 CIA 토탈 오클루전, 그 다음에 레프트 CIA 시비어 카시파이드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통합 진료를 진행을 했고 STS 스코어가 9.6으로 환자 하이리스크 환자군으로 타비 시술을 결정했지만 트랜스피모럴 어세스가 이제 어렵다는 점으로 다른 방법을, 다른 접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엑실러리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한 결과 엑실러리 아테리, 그 다음에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그 다음에 아울타가 6.0 이상으로 직경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이상 소견이 없어서 저희 시술팀은 트랜스 엑실러리로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엑실러리 아테리의 특징은 브라키알 아테리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직경이 6.0 이상이고 엑실러리 아테리 안테리얼 쪽으로는 브라키알 프로세스가 지나가지 않아 시술하기에는 안전한 어세스입니다. 트랜스 악실러리로 이제 어세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이트 라디알은 피그테일 카테타를 인서션하고 레프트 라디알을 통해 028 와이어를 레프트 피모랄로 이스터널리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을 할 때 블리딩을 감소하기 위하여 벌룬 백업을 시행을 하였는데 벌룬은 디센딩 아우트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어세스는 서클라비안 안지오그램과 오버레이를 통하여 펑처를 시행하였고 프리클로징을 시행하였습니다. 엑실러리 아테리는 피모럴 아테리처럼 매뉴얼 컴프레션이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을 해서 커버드 스텐을 준비하였습니다.
룸 컨디션입니다. 환자의 머리고 왼쪽 팔을 든 상태에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라디알에 피브테일을 집어넣고 레프트 라디알에 018 와이어를 스네어를 통해서 레프트 피뮤랄 쪽으로 리스탈리제이션을 시행하는 영상입니다. 서브클라비안 엔지오를 오버레이를 통해서 펑처를 시행하였고 프리콜리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스를 인게이지하기 위해서 디센딩에 있는 벌룬을 서브클라비안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서 벌루닝을 시행을 하였고 그 시스가 다 들어가고 났을 때에는 이제 디플릿하면서 벌룬을 디센딩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그 칼슘이 많아서 저희가 프리벌룬을 시행을 했는데 프리벌룬상 이제 AV 블락이 생겨서 사파리를 워낙에 와이어 패싱 했던 거를 RV 패싱으로 변경을 했고 시스를 리무브하고 인라인 시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벌루닝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벌루닝 시행을 하는 거는 블리딩을 감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엘브에 들어가 있는 사파리 와이어를 앵커시키는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인라인 시스는 그 인라인 시스가 워낙에 플렉서블이 한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워낙에 피뮤랄로 접근할 때에는 포트가 3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는 엑실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트 방향이 12시 방향으로 진입하게 하였습니다.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기 전 프리캡처를 한 번에 프리캡처 이후에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했고 하단이 한 3mm 정도로 적당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카테타를 이제 리무브하는 과정에서도 벌룬을 시행해서 블리딩이 최소화하게 하였고 포스트로 클로저는 프로글라이드랑 페모시를 사용하여 클로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라바세이션이 생겨서 준비했던 커버드 스텐트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발론 타퍼네이드를 한 5분 정도 시행해서 잘 지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저희 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트랜스 캐로티드 어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입니다. 니아클라스 2고 올드 CVA랑 하이퍼텐전 CKD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에코상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48.6, Vmax는 4.4, 밸브 에어는 0.9로 12월 에이스를 진단받았습니다. 환자 CT상 보면은 어센딩 아orta에 카시파이드 디퓨즈한 아세로마가 이제 관찰이 되었고 디센딩도 그 프리어블하고 이제 무버블한 그런 플락들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CI 쪽은 시비어 카시피케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분 그 PAG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블루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료를 시행했습니다. STS 4.8로 워낙에는 수술 중 2형군이었지만 환자분이 어센딩 아웃에 석회화 소견이 있어서 엠볼리 이벤트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결과 이제 그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탑의를 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시스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CT를 다시 재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확인한 결과 토탈 오클루전이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캐로티드는 9.1로 직경이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해서 캐로티드로 시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룸 컨디션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워낙에는 캐스룸에서 보통 탑의를 더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캐로티드로 진행을 했던 거라 하이브리 방에서 지금 시행을 했고 CS에서 오른쪽 그 캐로티드를 컷다운을 시행을 했고 왼쪽 편에서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그 순환기 내과의 시술일들은 환자의 오른쪽, 머리의 오른쪽에서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는 다리 쪽에 있었고 환자는 그 스트로크나
내 혈류의 산소 포화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제너럴 걸지 않고 그냥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스파인만 그냥 너브블락하고 그 다음에 그 리도카인으로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컷다운을 하고 시스 그 인라인 시스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포트 방향이 12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워낙에는 피머럴로 접근을 할 때에는 디센딩에서 그 시스 자체가 디센딩에서 이제 어센딩까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게 힘을 잘 잡아주는데 이때에는 이제 캐로티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고 캐로티드에 이제 살이 이제 낭창낭창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게 힘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릴리즈 할 때 계속 밸브가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위치를 그래도 제대로 잘 잡아서 지금 릴리즈를 다 시행됐고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시행해서 한 7mm 정도 하단이 7mm 정도 이제 되도록 해서 이제 밸브를 넣은 영상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캐로티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은 특별히 스트로크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없고 잘 퇴원을 하셨고요. 캐로티드가 워낙에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컷다운하고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술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션이나 아니면 플로로스코피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그 다음에 피모랄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환자의 엠블레이션이 더 빨라서 그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런 스트로크 위험 때문에 이제 여러 병원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첫 케이스지만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좀 자신감을 교수님들이 가졌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좀 잘 진행돼서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타비가 이제 점점 널리 보급되는 치료법의 됨에 따라서 최적의 접근 장소에 대한 탐색이 증가할 것입니다. 각 SS는 이제 고유한 장점과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어세스를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지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패널 선생님이나 그 청중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해주시죠. 저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로티드로 접근하게 되면 스트로크가 가장 문제일 텐데 그리고 이 환자가 CT도 보면 굉장히 프레자일한 플락이 아울타에 다 있고 그 다음에 10년 전쯤인가 뭐 올드 CVA 히스토리도 있고 막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초반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는 엠볼릭 프로텍션을 하고 그 프로시저를 하는 걸로 플랜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텍션을 하셨는지 우선은 그 환자가 컷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탈이 너무 많이 흔들렸었어 갖고 교수님이 빨리 이제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프로텍트를 생각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프로텍트를 하려면 어차피 피모랄로 어세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기구가 들어가면서 엠볼릭 위험성도 높아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빨리 끝내는 게 이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텍션 없이 그냥 시술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환자분도 수술을 워낙에 교수님께서 수술을 더 많이 권유를 하셨었어요. 워낙에 이제 수술 중이형군이고 그러니까 수술을 더 하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센딩에 그런 칼시파이드 리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센딩까지 다 리페어를 해야 되는 대수술로 이어지니까 환자분도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자기는 타비를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교수님이 어차피 그 오퍼레이터 디시전이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블레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엠볼릭 프로텍션을 시행하고 카로티드 타비를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의 이민석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case review that actually applied rotablation에 대해서 중앙대병원의 강다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다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병원의 강다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case review that actually applied rotablation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간혹 칼슘이 심한 경우에 이제 로타블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프로토콜이 있고 이게 각 병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병원마다의 프로토콜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테크닉을 쓰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칼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 석세스 레이트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스 같은 경우에도 낮아져서 이 칼슘은 프로시저를 되게 컴플렉스하게 한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CT 많이 찍죠. 이 칼슘 스코링도 400이 넘어가게 되면 모달리티 또한 올라간다. 그래서 칼슘은 저희한테는 사실 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칼슘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구들이 있죠. 이 커팅 벌룬, 스코어링, 그리고 NC 벌룬. 하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로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타의 인디케이션을 잠깐 살펴보면 로타는 이제 벌룬을 해도 잘 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럴 경우가 바로 칼시피케이션이 많을 때겠죠. 그리고 벌룬이나 스텐트가 넘어가지 않을 때, 그리고 간혹 있지만 스텐트 어블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비어 앵글, 이센트릭 리전, 베슬이 너무 작을 때, 아니 다이섹션이나 스파즘 있을 때, 그리고 노리플로가 있을 경우에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이제 라이트랑 레프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칼슘이 이렇게 덕지덕지 디퓨즈하게 있고 이런 환자를 이게 한 사람의 엔지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교수가 PCI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권한은 오퍼레이터한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진짜 굳이 해야 되나요? 이거 캐비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끝까지 하자고 하면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오늘 좀 늦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슘 리전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초기 세팅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캣방에서 일을 배울 때만 해도 거의 저킹 가이딩 위주였습니다. 저킹 라이트나 저킹 레프트로 모든 시술을 다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오퍼레이터의 익스피리언스가 올라가고 스킬풀해지면서 조금 더 강한 백업을 원하게 됩니다. 방금 전 같은 환자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캐비지를 보냈을 확률이 더 훨씬 높겠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은 백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프트에는 저희는 엑스비나 EBU를 쓰고 있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AL, 그러니까 쇼팁 AL을 쓰고 있는데 AL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딥인게이지 되는 찬스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인저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쇼팁 AL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링이 좀 쉽지 않을 때 혹은 백업을 좀 더 원할 때 마이크로 카테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너 가이딩, 가이드 질라나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금 더 많은 백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룬이 넘어가지 않을 때 여기 있는 이 칼슘 때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와이어를 넣고 안 넘어간다. 그럼 버디 와이어를 써서 백업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앵커 벌룬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칼슘에 걸려서 가이딩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럴 경우에 세컨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세컨에 서 있는 사람이 앞에 가서 가이딩을 잡습니다. 가이딩을 잡고 시스 쪽으로 조금 더 전진시켜서 텐션을 유지시킨 상태로 이 가이딩이 밀리는 것을 조금 방지하면 생각보다 이 벌룬이나 혹은 다른 디바이스가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벌룬도 안 넘어가, 이 마이크로 카테터도 안 넘어가. 그러면은 로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방법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상태에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최대한 커세어면은 돌려서 박아놓고 이 플로피 와이어 제거하고 이 상태에서 로타 와이어를 넣으면 간혹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찌됐건
안 넘어가면 못 하는 거니까 그보다는 한번 해봐서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와이어링이 되면은 이제 버 셀렉션을 하는데 저희는 혈관 크기가 2.5 이하면 1.25를 쓰고요. 2.5 이상이면은 1.5를 쓰고 있습니다. 뭐 18만 RPM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페이싱 컨시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쓰지 않습니다. 로타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레이트가 느려지는 경우는 라이트 도메인 서커플렉스인데 이럴 경우에는 환자한테 헛기침을 하라고 해서 이제 레이트를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그래도 안 돌아오면 아트로핀을 주로 쓰고 있고요. 에어 플러싱을 잘 해줘야죠. 이제 칵테일을 이렇게 셀라인, 헤파린, 엔티지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 에어를 잘 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펌핑백에 꼽을 때 너무 세게 바로 틀어버리면 에어가 라인에 너무 많이 차서 중간중간 계속 에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살살 잘 조절해서 에어를 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장비 연결은 다 됐고 18만 RPM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셀라인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8만 RPM을 맞추죠. 맞춘 다음에 와이어를 끼게 되면 이게 RPM이 좀 낮아집니다. 저항이 생겨서 18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5천만 이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18만을 맞춰놓고 Y 커넥터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밟아서 18만을 다시 맞추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글라이드 모드에서 간혹 돌려서 이 초기 세팅 값을 건드시는 분이 있는데 다이나글라이드 모드에서는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버가 팍 튀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앵글레이션에 걸리면 퍼포레이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리전이 있고 우리가 처음 갈고 싶은 부위는 여기예요. 여기가 시작인데 팍 뚫고 나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와이어를 따라서 로타 버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곡선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앞에 추진력을 줘버리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팍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쪽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뒤쪽에 레버를 간혹 안 잠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은 넣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홀딩하고 어느 정도 당겨야 이게 펴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서 이 로타블레이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기 시작할 때도 보시면은 천천히 조금 이렇게 콕콕콕 쪼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이 RPM이 떨어지면은 바로 18만을 계속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전진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15초를 저희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렇게 로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로타까지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벌룬을 하죠. 이제 벌룬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크랙이 필요하다 싶어서 엔지오스컬트 벌룬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룬도 잘 들어갔고 근데 나중에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크랙 사이에 걸려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게 되고 바디랑은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도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결국은 캐비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쪽 뒷부분이 딸려서 이쪽은 LV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스네어로 잡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 이후로는 절대 스코어링 벌룬은 로타 하고 난 뒤에는 쓰지 않고요. 무조건 NC 벌룬으로만 이제 다시 크랙을 조금 더 넓혀주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심했고 OCT를 봤을 때 인서클링 했었고 근데 이 칼슘 에어리가 인서클링 했고 시퀀스도 0.67이 이상이면은 사실 이 NC 벌룬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로타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재보고 인서클링하고 해서 저희는 로타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8만으로 이제 로타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로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런 조그만 미니멀한 크랙들만 생기고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크랙은 오히려 이 인서클링한 부분에서는 조금 거의 생기지 않는 크랙이 없는 정도의 이제 로타를 하고 나서 OCT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로타를 그래도 한 두세 번은 했는데 이 OCT가 처음엔 넘어가지도 않다가 OCT가 넘어갔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넓혀졌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랙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멀하게만 이쪽만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그 전에 저희가 로타를 하고 나서 스텐트를 넣었는데 이쪽 프록시말 부분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분명 이유는 크랙이죠. 크랙을 못 만들고 NC로 충분히 못 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로타를 해도 가는 길만 열어놨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스텐트 풀 익스펜션인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NC를 4-5개 까서 35기압, 40기압까지 올렸습니다. 결국은 못 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결국은 로타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재스텐팅을 해서 마무리된 케이스가 됐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얻은 교훈은 크랙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통 저희가 1.5버면 6프렌치죠. 근데 1.75는 7프렌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로타를 했는데 여기서 디바이스 다 빼서 다 바꾸고 이러다 이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택한 방법이 로우 스피드 로타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로우 스피드 로타블레이션 해도 어떤 컴플리케이션 증가 없이 이 디버킹 에어리아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로우 스피드로 가게 되고요. 로타를 하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에 같은 에어리아를 비교해봤습니다. 이쪽에 좀 더 터졌고 이쪽을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터졌고 이렇게 크랙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스텐팅을 넣고 이렇게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칼슘은 적이죠. 저희한테는 이 프로시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근데 프로시저를 할 때 이 칼슘이 있는 프로시저를 할 때 어떤 디바이스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로타를 이왕 할 거라면 크랙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칼슘을 최대한 벌려놔야지 다른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다란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앞에 두 연재에 비해서 많이 경험했던 케이스라 선생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쨌든 패널이나 뭐 우리 선생님들 어텐드 선생님들 질문. 예, 최현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저기 우리가 버 사이즈에 따라 가이딩 셀렉션이 차이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것도 이벤트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또 버 사이즈에 따라 또 우리 RPM이 또 달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천하는 뭐 팁, 뭐 병원사 얼마 정도의 버에서 얼마 정도 RPM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할 때 아까 1.5버를 썼을 때 가이딩이라든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5를 초반에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베슬이 커서 1.75로 베이스를 시작을 한다면 7프렌치를 썼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일단 1.5가 무조건 베이스로 갑니다. 1.5를 이게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가이딩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1.5로 잘 되거든요. 근데 안 될 경우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보통은 선생님 그냥 1.5 6프렌치고 그 이상 쓰실 거면 7프렌치 쓰시면 되고 뭐 국내에는 많지 않지만 2.0까지 쓰실 저희는 2.0을 한번 써봤는데 8프렌치 써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뭐 2.0까지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선생님 이기 선생님 잘 봤고요. LC 당초 그 로타라는 그 프로시저를 할 때 처음부터 7프렌치로 바꿔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타를 한다고 해서 크랙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크랙이 생기면 물론 좋겠지만 로타는 왠지 그 베슬이라든가 칼시파이드 리전을 약간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그 후에 우리가 프리 벌룬으로 NC를 사용하거나 그런 걸로 통해서 크랙을 더 넓혀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로타로 크랙을 만들고 벌려서 벌어지면 다행인데요. 안 벌어졌을 경우에는 로타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를 하든
무조건 크랙은 조금 아까 저희가 로타를 하고 나서 보셨듯이 크랙이 전혀 생기지 않았거든요. 길은 열렸어요. OCT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스텐팅을 하면 나중에 안 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랙을 어느 정도는 끊어놓고 NC를 충분하게 벌려지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임세영 선생님. 예. 그 처음 아까 그 로타를 스타트할 때 팍 튀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용 잘 보면 그 로타 이제 매니플레이션 밖에서 하고 들어갈 때 뒤에 끝까지 닿지 않게 하고 잠가야 돼요. 이게 2마디 정도를 여분을 놔두고 잠고 그리고 이제 로타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처선 가이딩 같은데 가면서 로타 보호가 이렇게 뒤로 밀려 있다가 로타를 딱 시행하면 팍 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라칭되는 거니까 2마디를 뒤에 이제 검은 그 밸브 레버를 2마디 정도 놔두고 잠고 들어가서 로타 스타트할 시점에서 이렇게 릴리즈해서 뒤로 밀어서 이 텐션 받은 놈을 풀어준 다음에 로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우리 강다라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인데 마지막 세션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션에 참가해 주신 어텐디 선생님, 패널 선생님, 그리고 자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미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